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면역 강의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이 7번째, 그리고 다음 시간이면 마지막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면역 강의, 제가 강의해 드린 부분은 사실 면역학의 기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면역학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접하고 또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시간으로 면역 과민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하면은 과민 반응이다 하는 자체가 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은 민감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너무 과하고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면역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 과민 반응하면은 어떤 그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이 과도한 면역 반응 결과 세포 손상이 유발되고 또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면역 반응을 우리가 면역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면역 과민 반응의 종류를 우리가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제1형, 제2형, 3형, 4형 이렇게 네 가지 과민 반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이물질, 포린바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인체 내에서는 면역 반응 결과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원인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은 이게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우리 몸에서 이제 유익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유해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출이 있다 해서 항상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몸에 해로운 그런 유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역 과민 반응의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형, 2형, 3형, 4형 타입 1, 2, 3는 항체가 관여를 합니다. 이 면역 반응에. 그래서 항체가 임무노글로불린이잖아요. 그래서 임무노글로불린이 물에 녹기 때문에 물에 녹아 있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체액성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형 타입 4 반응은 세포가 관여를 합니다. 면역세포가. 그 면역세포라는 게 다시 말해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면역세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마크로페이지고 이 T셀이 있습니다. 마크로페이지와 T셀이 관여하는 면역 반응, 이게 이제 제4형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형, 2형, 3형, 3형, 4형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체액성, 다시 말해서 면역 글로불린이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타입 1은 임무노글로불린 2가 관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입 2는 임무노글로불린 G하고 M이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3는 임무노글로불린 G가 관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타입 4는 대식세포라든지 아니면 T셀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면역 과민 반응하면은 이 중에서 주로 이제 타입 1을 이야기를 해요. 타입 1이 대표적인 우리가 면역 과민 반응에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알러지 반응은 이 타입 1 면역 과민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이 타입 2는 뭐냐면은 이 항원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데 이 세포 독성이 이제 주로 RBC 같은 거, RBC가 이렇게 용해되는 거 그런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RBC 라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 3는
항원이 타입 2는 항원이 이렇게 세포 표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타입 3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가 이제 면역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원과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따로 여기서 결합합니다. 이 결합한 게 세포에서 붙어요. 어떤 세포에 가서 붙을지는 사실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그 이뮤 컴플렉스가 세포에 가서 결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경우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합해버리면은 그것이 2형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형과 3형은 아주 비슷한 면역 반응인데, 면역 과민 반응인데, 2형은 항원이 세포 표면에 있었다는 거하고, 3형은 항원이 없는데,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그 이뮤 콤플렉스라는 게, 면역 복합 물질이 우연히 세포에 가서 결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뮤 컴플렉스 디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은 마크로페이지하고 T세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항원에 노출된 다음에 이게 2, 3일 지나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연성, 딜레이드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타입 1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몇 초 만에 나타납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길어도 몇 분이면 나타나는 거죠. 타입 2나 3도 최소한 몇 분에서 몇 시간 이내에 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들. 그런데 반해서 타입 4는 아무리 빨라도 이틀 내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늦게 반응이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형, 제1형 과민 반응을 설명을 해보면요. 1형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는 비만 세포입니다. 이렇게. 비만 세포의 세포 표면에 가서 리셉터,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수용체가 어떤 수용체냐면은 이뮤노글로불린 E, 이뮤노글로불린 E의 FC 포션, FC 이쪽, 요 다리 부분, 이쪽 여기가 여기 와서 결합될 수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리셉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세포에 가서 이 이뮤노글로불린이 만들어진 것이 이미 여기가 다 결합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합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면은 항원이 여기 와서 결합하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 비만 세포가 가지고 있던 화학 매체가 있습니다. 그 화학 매체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히스타민을 바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응해가지고 이 히스타민이 바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를 때는 몇 초 만에 이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1, 2초 이 정도 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국소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질환으로 따지면은 기관 천식 같은 경우 또는 그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게 전신적으로 혈액 내로 이런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나타나면 아나필락식 척이라 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하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일형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나타나면 전신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페니실린 쇼.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피부에 그 항생제 주사 맞을 때 피부에 피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그 전에 항생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제 중에서도 페니실린인데요. 이 페니실린을 주사를 그 전에 맞았으면은 페니실린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마스트셀, 이 비만 세포에 가서 페니실린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가 이미 만들어져 결합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혈액이나 다른 데. 이런 상태에다가 페니실린을 다시 주사를 하게 되면은 주사 바늘을 사실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면 주사 바늘을 주어가지고 주사 바늘 빼기도 전에 이 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빨리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마스셀에 가서 이미 결합이 다 돼 있어요. 결합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들어오는 순간 반응해 가지고 바로 히스타민이 바로 분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다. 수초에서 길어도 수분 이내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일형 과민 반응이 과민 반응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일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형 과민 반응이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식품 알러지.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레르기, 영어로는 알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알레르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특정 항원에 반응해가지고 과도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알레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특정 항원에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이 항원에 해당되는 물질이 모든 사람에 다 나타나느냐 그거 아니죠. 어떤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안 나타나는데 어떤 특정 사람한테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알레르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항원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의 한 90%에 나타났다. 이건 알레르기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독성 반응이죠. 그런 반응이 여기에 예를 들어 100명 있는데 그중에서 한 5명, 2명이 나타났다.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몇몇 사람한테서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레르기 반응이 증상이 가벼울 때는 뭐 두드러기라든지 아니면 가려움 정도 또는 약간 붓는다거나 혈관이 이렇게 붓게 되면 혈관 확장돼 가지고 빨갛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장에 나타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라든지 구토, 설사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정도는 뭐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심하게 되면은 이게 혈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면 의식이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혈압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게 이제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서 전신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식품 알레르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원에 노출되는 항원 양도 상당히 많고 이게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국소적으로 대부분 나타나는데 전신적으로 나타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복잡하죠.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장 또는 몸에 그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식품 알레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서 특정 음식을 먹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가장 많은 물질이 그게 뭐냐면 우유거든요. 우유를 먹으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죠. 물론 뭐 설사를 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설사가 우유에 들어있는 어떤 알레르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락토스, 이게 유당 때문에 이제 유당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화가 안 돼서 나오는 그런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우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죠. 이런 것에 반응해 가지고 이게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식품 알레르기다 이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대개는 그 몇 분 혹은 그 몇 시간 정도 내에 증상이 나타나요. 내가 어제 먹었는데 오늘 배가 아프다. 이게 식품 알레르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최소한도 2~3시간 이내에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뭐 한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지나 나타나는 것은 그건 알러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품 알러지가 또는 다른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유생이 아주 과도한 유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그 알레르기가 더 많아요.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냐하면은 면역 체계라는 게
많이 노출이 될수록 점점점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그 면역 그 관용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위생이 아주 클린 깨끗해져 가지고 한 번도 노출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처음 노출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그 면역 관용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없어가지고 점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킨 식품으로서 어떤 것이 많은가 하면 한국에서는 우유, 달걀, 밀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계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그 순서를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유가 1번이에요. 그다음 2번이 달걀, 3번이 우리나라는 이제 밀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호두 등 그 견과류, 그다음 4번이 밀, 5번이 메밀, 6번이 땅콩, 7번이 각각류, 그다음 8번이 고기, 9번이 생선, 기타, 그다음에 과일, 콩, 오징어. 그다음에 특정 식품 없음인데 특정 식품이라고 어떻게 지칭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그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증상은 식품이니까 소화기 증상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호흡기 증상도 나오고 소화기 증상도 나오고 피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1번이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혈관 부종, 소양성 피부염. 다시 말해서 이제 피부가 두드러기도 나고 가렵고 색깔도 변하고 빨갛게 이런 이제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장관에 나올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1번이 이제 구토가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설사도 있고 복통도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 호흡기로는 천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염. 그다음에 전신적인 증상으로서는 역시 아나필락시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신적인 증상이 되겠죠. 또는 뭐 저혈압 같은 것도 전신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러지의 증상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전신적으로 심하면은 아나필락시스에 의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19종으로 딱 지정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번이 뭐냐면 난요. 이게 계란이라는 이야기죠. 계란 종류. 그다음 2번이 우유예요. 그래서 식품 할 때는 이런 우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유가 들어간 식품도 전부 다 알레르기 식품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 식품,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포장에다가 이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우유를 직접 넣은 것도 표시를 하고 또는 그 우유가 들어간 제품을 가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에도 그 시스템에서 만들었다. 이런 걸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곡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대두, 콩과 메밀, 밀. 여기가 이제 곡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새우와 게가 여기 해당이 되죠. 견과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땅콩, 호두, 잣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 생선류 해가지고 한 종인데요. 고등어. 고등어 말고도 이제 다른 기타 어류, 어류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한 생선류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황산유하고 아질산유. 아황산유나 아질산유는 그 우리가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물로서 집어넣는 것이죠. 주로 이제 햄이나 소세지류 만들 때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햄이나 소세지류도 전부 다 이제 알러지 유발 식품에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체류 2종. 연체류 2종에는 오징어하고 조개류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육류 3종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는 식품이 거의 다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식약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9종이에요. 근데 지정된 것만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미 알러지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확인된 알러지 유발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거 말고도 플러스 이게 있다. 겨자나 계피나 초피, 마늘 같은 종류들. 또는 쌀이나 깨는 참깨나 들깨. 또 이걸로부터 만든 참기름, 들기름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과일류. 과일류에는 그 자작나무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이 자작나무에 들어있는 성분, 특히 이제 그 단백질이 함유된 과일. 그래서 사과나 자두, 복숭아, 키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자작나무 단백질이 함유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딸기, 산딸기, 망고, 멜론, 살구, 오렌지, 참외, 체리, 바나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알러지가 이제 이걸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먹어보면 알죠. 먹어봐서 이게 먹고 자꾸 배가 아프고 아니면은 뭐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봐서 괜찮으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알러지가 그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식용곤충, 주로 이제 번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코올, 술 먹어도 두드러기 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다음 채소에서는 버섯, 설탕, 당근. 설탕이 왜 채소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설탕을 만드는 것이 사탕수수나 사탕부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채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샐러리, 오이, 마 또는 그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알러지가 이미 확인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사람이 이게 알레르기로 작용한다고 이미 우리가 확인됐다는 이야기죠. 의학적으로 확인된 약품에 대한 알러지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진통제하고 항생제 두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진통제는 주로 이제 엔세이드, 다시 말해서 비스테로이드성 그 진통제들이죠. 디크로로펜하기라는데 아시살실레이트, 이부프로펜, 아세타미노펜 이런 종류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항생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페니실린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약품, 앞에선 식품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기타 알러지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또 있어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고무가 라텍스 재질이 알레르겐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양이나 개의 그 털이나 각질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레르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미, 진드기, 진드기를 포함했어요.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봄 되면은 이제 꽃가루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가루. 그 다음에 잡초나 풀을 말린 건초.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속 중에서 금이나 백금을 아직 없고, 나머지 금속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태양광, 그래서 햇빛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도, 특히 이제 어떤 사람 추운 날 밖에 나가면 막 도드라기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이것은 식품은 아니고 이제 물질들이 되겠죠. 물질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알러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부분이 타입 1에 해당이 된다. 타입 1 과민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알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테스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1번이 이렇게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그 프리클 테스트라 해서 피부에다 이렇게 해놓고 바늘로 이걸 피부를 찔러보는 거예요. 약물을 알레르기가 생각되는 물질을 묻혀놓고
거기를 바늘로 한 번씩 쭉쭉 찔러봐요. 찔러 놓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뭐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온다든지 빨갛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런 것은 이제 알러지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 알레르겐으로 생각되는 게 수백 가지가 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알레르기를 일으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뭐가 이상하고 가렵고 저기 하고 하면은 온갖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알레르기가 있다. 그거 이제 아는 거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포지티브다. 이쪽은 네거티브죠. 네. 지금까지가 이제 1형이고요. 제 2형 과민 반응이 있어요. 2형 과민 반응은 1형 과민 반응은 항원이 없죠. 항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 항원의 반응은 항체가 이렇게 있다가 그 항체가 세포막에 결합돼 있어가지고 항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형 과민 반응은 항원이 세포 표면에 가서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세포 표면에. 이미 세포 표면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항체가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에 가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면은 이 항원이 결합된 세포,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세포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인체에 있는 면역세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면역계가 작동을 하는데 세포가 작동하면은 여기에 이제 사이토톡스 T셀이나 아니면 NK셀이 작용해가지고 이 세포를 갖다 죽이는 거죠.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컴플리멘트 시스템이 작동하면 여기에 컴플리멘트가 붙어가지고 이 세포를 컴플리멘트가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항원이 세포 표면에 어떤 항원인데 거기에 대한 항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우리 몸에서 그 항체가 가서 여기 와서 결합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세포가 죽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 갖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용혈성 빈혈이다. 그래서 적혈구 막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약에 몸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것에 의해서 적혈구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항체가 결합해가지고. 그때 파괴시킬 때는 컴프리멘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NK셀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토톡스 T셀이 작용해가지고 저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사이로이드 갑상선 세포예요. 갑상선에 있는 세포인데 여기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게 되죠. 근데 호르몬을 만들 때 어떻게 분비하느냐 하면은 갑상선 세포 막에는 갑상선 세포를 갖다가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죠. TSH라고. 사이로이드 스미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TSH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TSH 수용체 여기 와서 결합하면은 그러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서 분비가 돼요. 이게 이제 정상 시스템인데 이 TSH 리셉터에 대한 항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결합하면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 결합한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항체가 여기 와서 결합하면은 이 항체가 결합한 것에 반응해 가지고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반대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상선 사이로이드 스timulating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리셉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결합하면은 그것이 여기에 TSH가 결합한 것과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근데 항체가 만들어서 여기 결합하면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오랫동안 계속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가 여기에 결합해가지고 이 결합된 이 단백질의 기능을 갖다가 계속 나타나도록 자극을 해버리는 거죠. 자극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그게 자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세포의 기능을 계속 나타나게 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그런 문제점. 다시 말해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 그 과민 반응에는 이렇게 세포 표면에 항체가 있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 항원이 있는데 이 항원에 가서 이렇게 항체가 결합이 되면은 이 항체의 이쪽 부분에 FC 포션에 이렇게 보체, 컴프리멘트가 결합하면은 이 컴프리멘트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세포를 녹이는 거예요. 컴프리멘트가 뭐 어떤 거냐면은 이 세포를 갖다가 녹이는 그런 효소가 맨 마지막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세포를 녹이는데 이 세포가 뭐냐 하면 적혈구예요. 적혈구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녹으면은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용혈성 빈혈 이런 것이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포 막에 가서 이 항원인데 여기에 항체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사이토톡식 T셀이라든지 아니면 NK셀의 항체의 결합 부분 FC 포션에 대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결합하면은 이 T세포가 이 세포를 갖다가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톡시티에서 ADC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ADCC에 의해서 이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컴플리멘트가 녹여서 죽이는 거, ADCC에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티바디가 여기에 가서 리셉터에 가서 딱 결합해버리면은 이 리셉터의 원래 기능이 외부에서 뭔가 신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신호를 못 받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막아버려가지고, 입구를. 앞에 이런 경우는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게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만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 앞을 막아가지고 신호를 못 받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셉터 기능을 갖다 억제하게 하는 그런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형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삼형 과민 반응이 있어요. 삼형 과민 반응과 이 앞에서 말한 이형 과민 반응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형 과민 반응은 항원이 세포 막에 원래 있어요. 이렇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와서 항체 여기에 결합하고 그러면은 이제 항체가 결합된 세포, 이거 문제가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컴프리멘트라든지 아니면 사이토톡시셀이 이 세포를 갖다가 가서 세포를 갖다가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삼형 과민 반응에서는 이 세포 표면에 항체가 없어요. 없는데 우연히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뮨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이게 우연히 이 세포에 가서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은 이 마크로페이지가 볼 때는 FC 포션이 와서 마크로페이지 또는 사이토톡시셀이 여기 와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연히 결합된 것이거든 원래 있는 데 가서 항체가 결합된 것이든 아니면 우연히 가서 결합된 것이든 이 결합만 돼 있으면 FC 포션이 밖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이것이 ADCC가 다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또 컴플리멘트 작용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세포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구체 신염하고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 사구체 신염이 훨씬 더 많죠. 사구체 신염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 그 항원항체가 이 사구체, 콩팥에 사구체에 들어있는 그 세포 막에 가서 저게 딱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구체가 깨지는 거죠. 사구체가 깨져가지고 사구체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점점점 진행이 되면 신장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4형 과민 반응이 있어요. 제4형 과민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 1, 2, 3형은 전부 다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항체가 작용을 하고 이 항체에
FC 이게 C 부분에 사이토톡 T셀이나 아니면 컴플레멘트나 아니면 마크로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 반응은 그것이 아니고 T세포가 관여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는 거죠. 처음에 항원에 이렇게 T세포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활성화가 일어나 있죠. 그러다가 이 메모리 셀로 이게 돼 있어요. 돼 있다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게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사이토톡스 T세포나 대시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이 활성화시킬 때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이게 2, 3일 걸려요. 여기에 항원이 결합되면은 이것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가지고 다시 대시세포나 사이토톡스 T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2, 3일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 3일 걸려서 이게 활성화되면 이것에 의해서 이제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T세포가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2, 3일 걸리기 때문에 2, 3일 걸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며칠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연성, 딜레이드 타입이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1행에서 3행은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분에서 수시간, 다시 말해서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해서 제4형은 며칠, 최소한도 2, 3일 지나야지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다 이런 이야기를 붙인 것이죠. 딜레이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의 그 종류는 여기에서 보시면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결핵도 있고 조직 그 이식 거부 반응 또 이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을 보시면은 접촉성 피부염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온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옷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온나무에서 이제 온나무 그 나무에 있는 그 항원이 이제 우리 피부에 노출이 처음에 되죠. 처음에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덴드라이트 셀이 수직상 세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파고사이트 해가지고 이걸 T세포에 갖다 주죠. 그럼 T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T세포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메모리 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민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나무에 옷이 오르는 것도 온나무에 자기가 생애 최초로 한번 노출됐다. 이럴 때는 옷이 안 올라요. 이게. 이렇게 한번 노출되고 나서 뭐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야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두 달, 세 달, 아니면 1년 혹은 2년쯤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두 번째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면 그때는 이게 메모리 셀이 이렇게 헬퍼 셀로 여기 있다가 여기에 가서 안티젠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셀이 사이토톡스 T셀과 마크로페이지를 이게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2, 3일 지나면은 노출된 부분이 이렇게 휙 붓고 여기가 빨갛게 되고 더 심하면 이게 진물이 나오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딜레이드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연성 과민 반응은 이 지연성 과민 반응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피부 결핵 같은 경우는 이 결핵 있잖아요. 결핵에 이제 우리가 그 피부 검사를 하죠. 결핵에 걸렸나 안 걸렸나, 결핵에 그 전에 노출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온나무에 의한 그런 그 접촉성 피부염,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그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해서 우리가 온나무에 옷이 오르더라도 옷에 언제 노출된지 모르게 나이가 노출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온나무를 만지면은 만져가지고 바로 막 가렵고 이렇게 뭐 두드러기 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온나무를 내가 만지고 왔는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날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피부에서 뭐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이 지연성, 다시 말해서 마크로페이지나 사이토톡스 T셀이 활성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시면은 온나무 안티젠 들어왔기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면역 반응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면역 그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혈액 내에서 가장 그 면역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항체가 뭔가 하면은 이뮤노글로불린 E거든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피부 검사를 쉽게 가장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자 검사, 프리크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알레르긴이라고 생각되는 건 한 방울씩 쭉 떨어뜨려 놓고 그 가운데를 갖다가 이 바늘로 찔러봐요. 이렇게 쭉 찔러 놓고 나면은 이것을 언제 판독을 하느냐 하면 이거 주로 일형 과민 반응을 테스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15분이나 20분 지난 다음에 보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뭐 약간 뭐 빨간 그 바늘로 찌른 점만 있다. 그러면 그 과민 반응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보기에 빨갛게 보였다 위로 부풀어 올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일형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로 이제 첩포 검사라고 패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바늘로 찔러서 피부를 통과를 시켜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피부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이제 시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물론 붙여놓고 이렇게 일형도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첩포 검사로서. 그러지만은 이제 첩포 검사는 주로 이제 사형을 주로 많이 검사하고 일형 찌르면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이렇게 첩포 해놓고 있다가 뭐 한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또 보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이제 이런 첩포 검사는 일형이나 사형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사형을 볼 때는 붙여놓고 나서 2, 3일 후에 이걸 다시 판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이렇게 알레르겐으로서 작용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십 가지 이렇게 다 붙여볼 수 있다는 얘기죠. 주로 어디에 붙이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는 팔 같은데 프리클 테스트는 팔 같은데 주로 하고 첩포 검사는 주로 등에다 많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가서 이제 어떤 종류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종류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에 알러지가 있구나 그런 걸 알고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건 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면역 관용을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쓴다고 그러는데 사실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식품 안 먹어야 되고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걸 대수대로 접촉을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면역 과민 반응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4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면역을 사실 지금까지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면역 질환 해서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나는 질환과 면역이 잘못 반응돼서 나오는 질환 그리고 면역이 없어져서 나오는 질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ersonalized immune care platform. NKCL.